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자료 구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장과 처리 방법에 관한 자료 구조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가 살펴봅시다. 자료 구조는 선형 구조가 있고요. 비선형 구조가 있고 파일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선형 구조에는 순서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대큐, 스택과 큐를 합쳐놓은 게 대큐 형태가 됩니다. 비선형 구조는 트리, 그래프 이런 게 있고요. 파일 구조는 순서 리스트, 생일 순차 파일, 상대 파일 이러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자료 구조의 종류에 있어서 선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은 뭐냐면 이러한 이제 그릇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릇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효민 여기 제일 먼저 담겼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도현이가 담겨 있고 이상철이가 담겨 있고 김면이 담겨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A라는 게 담겨 있으면 출력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를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Q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Q는 요런 이제 파이프 구조로 이제 온다고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여기는 이제 W가 제일 먼저 들어왔겠죠, 그죠? 그 다음 E가 먼저 들어왔고, G가 들어왔고, H 들어왔고, J 들어왔고, I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출력될 때는 제일 먼저 입력됐던 거 이게 먼저 튀어나와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은 후입 선출 리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나온다 이런 말이고 Q는 선입 선출 FIFO라고 하는 건데요. first input, first out이 되겠죠, 그죠?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큐는 뭐냐면 이러한 이제 Q 형태의 이제 파이프에서 여기 입출력이 동시에 양쪽에서 다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맨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스택과 Q를 합친 형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선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 구조는 순서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순서 리스트는 뭐 1월, 2월, 3월, 쭉 12월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죠? 뭐 가장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걸 순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링크 값을 추가하는 건데요. 요게 뭐 어떤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면 주소에 뭐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겠죠, 그죠? 들어가 있는데 요 데이터의 순서와 관련 없이 링크 값을 호출을 하면 요 데이터가 같이 이제 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0을 호출하면 이 주소에서 이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링크 값에서 150을 이제 호출하면 고도연이라는 데이터가 호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앞서 설명한 거는 이제 선형 구조였는데요. 이제 비선형 구조는 뭐냐면 선형 구조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트리 구조는 이제 나무 형태가 되는데 이 나무 뿌리처럼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 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파리 달리고 하겠지만 이런 채로 나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뻗어 나가는
이게 이제 트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프 구조는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D가 있으면 이 그림을 보자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B가 되고 이게 뭐 스몰 a, 스몰 b 이런 뭐 경로에 대해서 뭐 설명해 놓은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뭐 그런 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파일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구조는 관련이 있는 레코드들의 집합 구조를 파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그냥 파일입니다. 파일. 예. 파일 중에 순서 리스트는 뭐냐면 이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런 데이터 집합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를 하나의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요거를 하나의 필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001, 김, 뭐 국어, 배점 이 각각의 필드가 되겠죠. 그죠? 필드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그런 자료 형태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순서 리스트는 뭐냐면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저장하는 방법이다. 순서 있게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색인 이렇게 뭐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검색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적 순서에 의한 색인이 포함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저장 부분과 색인 부분이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파일이 뭐냐면 파일이 일련의 고정된 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를 상대 파일이라고 합니다. 상대 파일은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날 필요가 요런 필요가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파일 형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운영체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PC에 대부분 이제 윈도우 10, 뭐, 요런 게 깔려있죠, 그죠? 예전에는 뭐, 도스, 이런 것도 썼지만, 또는 뭐, 리눅스, 안드로이드, 기타 등등 이런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뭐냐면 컴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고요, 그죠? 이제 컴퓨터를 원활하게 이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 운영 체제가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들을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부팅 작업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작업, 기타 작업 관리 이러한 것들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각 계층별 역할을 나눠보면 총 5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로세서를 관리한다. 주기억 장치를 관리한다. 프로세서를 제어한다. 출력 장치를 관리한다. 파일을 관리한다. 이런 형태로 5계층 정도로 그 역할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중 프로세싱,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뭐냐면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중 태스킹은 뭐 작업, 태스크, 이게 뭐 작업이란 뜻인데 일종의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고. 그 다음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이 다중 태스킹과는 좀 틀려요. 마찬가지로 다중 프로세싱은 틀리고 이건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다중 태스킹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근데 다중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당일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프로세서는 한 개인데 이 프로세서 수행해야 될 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앞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교착 상태라는 것이 가끔 이제 나타납니다. 데드락이라는 상태인데, 흔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다운됐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발생하지만요. 그런데 이 교착 상태는, 요 네 가지가 모두 만족할 때만이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상호 배제, 프로세서들이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할 경우에 그리고 점유 대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점유 대기는 뭐냐면 다른 자원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다른 기다리고 그와 동시에 비선점 특정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사용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죠? 자원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순환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다음 프로세서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바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데드락 상태가 되죠. 운영체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운영체제는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1950년대 초반에 처음 개발됐고요. IBM 701 컴퓨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운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체제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여러 변천 과정을 보면 이제 1세대는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체제가 만들어졌고 2세대 때는 이제 다중이란 말이 나오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이 됐고 3세대에 들어와서는 다중 모드, 시분할 처리, 시간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분할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고요. 현재 들어와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고 갱년 컴퓨터도 개발돼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한 가지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뭐 서로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비동기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비동기는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동기 인터페이스, 동기화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비동기, 왜 동기화가 안 되냐면 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기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는 좀 빠른데 주변 장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느리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전송 속도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때 이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동기 방식은 또 속도가 비슷할 때 이제 쓰게 되겠죠, 그죠? 속도가 비슷할 때 약정된 신호에 맞추어서 동기를 맞추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관리 기법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운영체제의 구성을 이제 표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자 작성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 요즘 뭐 윈도우 10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애플 컴퓨터의 맥OS, 그리고 일반 웹 서버나 MySQL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쓰는 리눅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화가 많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그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2017년 4월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를 따라잡음으로 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S는 윈도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 게이츠는 대단하신 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고, 현재는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기부 사업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협소한 의미, 좁은 의미로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번역된 그런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어떻게 실행하는 과정이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프로그램 과정은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문제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설계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게 되죠. 코딩하게 되고, 프로그램 코딩을 제대로 이제 코딩이 되었는지 테스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점이 있으면 수정, 이런 게 되겠죠. 그죠?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고 유지보수하는 형태로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써왔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총 5개 단계에 거쳐서 문제 분석,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코딩, 프로그램 시험 실행, 프로그램 문서화와 유지보수의 형태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가 못 알아듣죠. 그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서로의 그런, 규칙을 정하거나, 서로가 조금 알아보기 편한 형태의 그런 언어,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그리고 컴퓨터 언어의 프로그래밍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은 약간 이렇게 사람 쪽에 좀 가까운 의미가 되겠고, 컴퓨터는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이진수 형태의 그런 기계 언어, 그런 형태의 컴퓨터 언어가 별도로 있죠. 그죠? 이제 언어 처리 프로그램 번역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컴파일러, 링커, 로더, 프리프로세서,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등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사용자가 있고,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직접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가 직접 다 알아들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계어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어요.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기계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쓰면 어셈블러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기계어로 다시 번역이 되고요. 그 기계어가 실행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컴파일러 프로그램은 작성이 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컴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어로 링크가 됩니다. 기계어로 링크가 되어서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고요.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명령 한 줄 한 줄씩 바로 실행을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바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순서를 한 8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보면, 앞서 5단계로 나눴던 부분과 좀 유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죠? 어떤 형태로 입력하고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인가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표준 기호로 이 순서도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순서도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코딩을 하고 나면 뭐 잘못됐는지 뭐 그런 게 대해 수정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우리 점은 다시 재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디버깅의 단계를 들어갑니다. 수정한 디버깅 단계가 들어가고 그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실행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분석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는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순서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러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직선형으로 뭐 A를 한 다음에 뭐 B를 작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분기형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냐 1이면 B를 해라. 뭐 1이 아니면 뭐 C 작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분기를 쳐서 이제 순서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반복형은 뭐냐면 어떤 작업을 쭉 해오다가 A가 1이냐 1이면 뭐 나머지 일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B나 뭐 C 작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러한 형태의 유형을 순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패키지 형태로 해서 패키지란 말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묶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화 되어 있고 요 응용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뭔가 자료 처리를 하고 싶겠죠, 그죠? 이러한 거를 다 관리해 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형을 보면 어려운데요. 계층 모형, 뭐 이러한 형태로 뭐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데이터의 모형을 둘 수도 있고요. 관계 모형, 이런 관계, 서로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뭐 구성이 되는가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망 모형은 뭐냐면 이 회원과 뭐 주문서, 배송업체, 주문 상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요소를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요소니까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예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서 이제 계속 들고 있는데요. 스키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키마는 뭐냐면 자료 구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 속성, 개체, 관계, 자료들의 관계는 뭔지, 어떻게 조작되고, 이런 거는 어떠한 형태의 조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스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러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 고급 언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급이라고 해서 뭐 질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기계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를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처리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진 언어에 가까울수록
뭐 저급 언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계층별로 보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에는 기계 언어와 어셈블리 언어가 있고요. 고급 언어에는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 언어는 이진수 0과 1을 사용하여 명령어 셋이나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계 중심 언어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거 0과 1로만 쭉 나타내면 사람이 너무나 좀 알아보기 어렵고 개발도 어려우니까 그러한 명령어 셋을 일부분 알파벳을 좀 써서 기계와 1대1로 대응하는 기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어셈블리 언어가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는 대부분 전산 실습 시간 때 배우겠지만 컴파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많죠, 그죠? 대부분 컴파일이 이제 C 언어, C++ 언어 이런 게 좀 주로 있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말 그대로 한 줄씩 순서대로 그렇게 읽어서 바로 이제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그런 언어가 되고요. 주로 베이직이나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면 1940년대까지는 크게 다이어그램의 형태나 기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요. 5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 등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년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 계산 같은 걸 많이 하기 위해서 포트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있고요. 60년대까지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코볼은 이제 단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코볼 언어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서 파스칼이나 C 언어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알골 60이라는 이제 연구용 랭귀지가 만들어졌었고요.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인 베이직이 한 64년 정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 70년대에 들어서 C 언어가 이제 유명한 C 언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 들어서 이제 현대까지는 여러 가지 응용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죠? 자바라든지 HTML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PHP, JSP, ASP 이런 형태의 랭귀지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가 앞에 있는 도표를 연도별로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고 발달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 소스 코딩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위에서부터 이제 쭉 순차적으로 보면, 자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고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수 정의를 합니다. 변수 정의를 해서, x는 100이고, y는 30인 게 되겠죠, 그죠? 쭉 내려오면, 외부로 출력하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게 되겠죠, 그죠? 문자열을 출력하면 모니터에 result 이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출력하라는 게 되겠죠, 그죠? 요것도 문자열, 이 다운표로 된 거는 문자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까지는 이제 문자열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문자를 다시 이제 추가하라는 거고, x와 y를 직접 더했죠, 그죠? 100과 30을 더하면 130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을 보면, x 마이너스 y는 70, 이런 게 뜰 거고요, 그죠? 곱한 것도 나오네요.
x 곱하기 y는 곱해보면 3000이 됩니까? 3000이 되겠죠, 그죠? 나눠보고 이제 소수점을 계산하는 것도 되고 승수로도 계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의 예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은 요거는 지금 이제 자바 형태의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바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 충분히 잘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진짜 돈 받고 파는 그런 게 되겠죠. 쉐어웨어는 말 그대로 서로 공유하고 그런 툴로 쓰자는 거고, 프리웨어는 마찬가지로 공짜로 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번들은 상용하고 뭔가 기능상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뭔가 추가되거나 그런 거와 관련된 게 되겠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공개를 해서 무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다. 쉐어웨어는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다. 프리웨어는 무료고 번들은 유료죠, 그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보면 오피스나 오토캐드나 포토샵 이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쉐어웨어의 종류로 보면 V3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알집도 기업용은 유료고 개인용은 무료고 그런 게 있죠. 프리웨어를 보면 위램프, 아크로벳 리더가 되겠죠, 그죠? 아크로벳 리더겠네요. 교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 무료죠, 그죠? 무료고. 번들은 하드웨어 가격이 포함된 건데,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를 준다라든지, DVD를 사면 파워 DVD 프로그램을 준다든지, 이거는 네로 버닝이 되겠습니다. 노로 버닝은 아니고 네로 버닝 프로그램, CD 꼽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번들로 하드웨어를 사면 끼워주는 거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완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일부 있는데 리눅스, 넷스케이프는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 리눅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스마트폰에 이제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AP 칩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컴퓨터에 있어서는 CPU와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CPU 여기 이제 보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GPU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죠, GPU, 그리고 프로세서,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칩들이 AP 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있죠. 그냥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센서가 있을 거고요, 그죠? 위치 추적을 위한 GPS, 그 다음에 음성 통신을 위한 마이크, 그리고 가속도 센서, 근접 센서, 홀 센서. 홀 센서는 자기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받는 센서. 지문식 센서, 지문으로 이제 핸드폰 잠금을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중에 디스플레이를 앞에서 약간 설명드렸는데요, 그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거는 아까 AP 중에 GPU와 관련된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있고, 이건 앞에 보신 그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뜯은 겁니다. 여기 배터리가 있네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배터리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운영 체제가 되겠고, 아이폰 쓰시는 분은 iOS를 쓰시고, 갤럭시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윈도우 폰이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윈도우 모바일 OS 되어 있겠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같은 거, 보통 다운받아서 많이 쓰죠, 그죠? 컴퓨터에 있어서는 뭐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인데,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설명을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술도 인간을 점점 닮아간다.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점점 닮아간다. 그 중에 바이오 컴퓨터라는 게 이제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컴퓨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생체 컴퓨터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대신에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등 생체 구분자나 분자, 소자 이런 걸로 뭐 0, 1, 뭐 이런 형태의 뭐 원리 회로를 구성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바이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 컴퓨터는 앞에서 바이오 컴퓨터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DNA 컴퓨터는 DNA를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죠? 네 가지 염기 서열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아데닌, 티닌, 구아닌, 시토신 이런 것으로 이제 신호를 구성해서 연산 처리를 하거나 어떤 결과값을 유도해내는 그런 컴퓨터가 DNA 컴퓨터고요. DNA 컴퓨터는 아직까지 뭐 상용화 되거나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 컴퓨터는 말 그대로 빛이 되겠죠, 그죠? 빛, 레이저, 광소자 또는 광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기억, 연산, 제어 또는 광회로로 어쨌든 컴퓨터의 그런 논리 회로들을 구성을 해서 연산하고 정보 처리를 하겠다.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광 컴퓨터도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양자, 그러니까 원자 이하의 차원에서 입자의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되겠죠. 원자 이하의 차원이니까 이거 양자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매우 빠르겠죠. 매우 빠른 컴퓨터가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일부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 컴퓨터는 뭐냐면 이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과 비슷한 그런 동작 원리에 기초한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신경세포의 동작 원리에 기초한 컴퓨터. 컨셉트로는 이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고, 이러한 이제 신경망이 인간의 그런 판단, 기억, 연산 이런 걸 흉내내는 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기술이 더 나아가서 AI 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 점점 발전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중심으로 되어서 뭔가 기술이 발전해가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컴퓨터도 인간을 닮아간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닮아가는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 판단하는 걸 보면 어떠한 문제를 감지하게 되고요. 그 감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액션 실행을 하게 되죠.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 정보 수집, 전송, 통합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 해석과 상황에 의해 행동 판단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판단 결과를 실행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이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점점 발전했다. 옛날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발전을 했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냐.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현대의 이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화두가 이제 인터넷은 뭐죠? 자료에 대한 수집, 정보 전달,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반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사람 주변에 있는 장치나 기기들이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미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인터넷에 정보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정보를 계속 올리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떠한 판단이나 지시사항도 추가적으로 센싱을 하게 되죠. 그래서 AI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두고 그러한 정보를 다시 인공지능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품어지는 점차 똑똑해지는 생각하는 하드웨어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IoT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IoE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IoE는 뭐냐면 인터넷 of everything, 그러니까 뭐 만물 인터넷,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대부분 수집하는 형태로 IoT가 발전했다라고 하면 IoE는 여기 스스로가 이제 판단한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사람에게 직접 거꾸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IoE가 점점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